화폐를 마약처럼 사용하는 정부, 그리고 마약같이 짜릿한 화폐 공급에 점점 취해가는 국민들. 정부는 왜 답도 없이 화폐를 계속 발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스탠다드 7장 건전화폐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번 장에서 저자는 세 가지 경제학 이론을 소개하고 불건전화폐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화폐 사회에 살고 있고 대다수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화폐 정책?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화폐를 관리해? 올해도 정부 지원금 많이 풀렸으면.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것을 마약에 빗댑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짜릿하지만 중독성이 심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저자는 세 가지 경제 이론을 소개합니다. 케인즈주의, 통화주의, 고전 경제학. 먼저 케인즈주의부터 살펴보죠. 케인즈는 사회 구성원의 지출 수준이 경제 상태를 결정하는 지표라 주장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불황이 온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정부가 자금을 풀어 막대한 지출을 주도하여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제품을 더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은 소비하고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 경제는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케인즈주의를 따랐고 2차 세계대전 후 약 30년 동안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자 케인즈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른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해결책을 케인즈주의자에게 물었으나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케인즈주의 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밀턴 프리드먼이 등장합니다. 그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경기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둔화되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샤워실의 찬물과 더운 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바보와 같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물의 온도가 어떤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는 긴 시간이 걸려야 나타나니 이때의 정책이 적합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죠. 따라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정부 지출이 아닌 지출을 위해 공급한 통화의 교란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통화 공급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고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추가 고용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속적인 통화 공급은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만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재정정책, 수요 공급 불균형 등이 아니라 화폐의 공급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정부의 통화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국가가 통화 증가율을 공시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K% 준칙을 주장합니다. 이 준칙을 지키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제 지표를 예측할 수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제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케인즈나 프리드먼의 주장이 별반 차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증가는 기정사실로 둔 채 속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통화 공급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의 해결책을 케인즈는 정부의 지출 확대에서 찾고 프리드먼은 세금 감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두 해결책 모두 정부 재정의 적자를 야기하면서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죠.
따라서 두 이론 모두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자는 두 이론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결국 집안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고정 경제학을 따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통화량 공급을 전제로 하는 케인즈주의, 통화주의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 화폐와 시간 선호에서 알아봤으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들은 경제 문제의 모든 원인을 불건전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인 칼 맹거는 화폐의 기원을 통해 가장 시장성 높은 상품이자 가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자산, 즉 소유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일 간편하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시장에서 화폐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선택한 화폐를 건전화폐라고 정의하죠. 그들은 불건전화폐인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화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화폐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의 개수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화폐의 구매력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화폐의 과잉과 부족은 있을 수 없다. 화폐의 총량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거래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 머리 로스바드는 오스트리아 화폐 이론에서 미제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통화량이 일정한 세상은 산업혁명을 꽃피우는데 성공하여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 증가에 따라 판매 가격이 하락했던 18, 19세기와 비슷할 것이다. 즉 통화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죠. 우리는 방금 세 개의 경제 이론에 대해 짧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자가 보기에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 이론은 불건전화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고정 경제학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건전화폐를 주장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인즈주의 경제학자와 통화주의 경제학자의 불건전 화폐와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건전화폐 중 어떤 주장이 더 바람직한지 확인해보죠. 불건전화폐는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4장 정부화폐 영상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인플레이션 전쟁이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폐의 불건전성이 전쟁을 어떤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었죠. 정부화폐가 채택되자 늘어난 사망자 수는 무한한 화폐 발권력으로 전쟁 자금을 투입한 참상의 끝을 보여줍니다. 불건전화폐는 정부의 군비 지출을 확대시킵니다. 지속적으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참전합니다. 현재 미국이 미국 이외의 분쟁에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를 미국의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건전화폐는 전쟁을 억제합니다. 세금을 통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공격 위주의 전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비 위주의 전쟁을 선호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정부의 힘이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정부의 힘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불건전화폐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화폐의 공급을 늘려 정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압력을 받는 민주주의는 불건전화폐를 더욱 도구화하죠. 지금 공짜 점심을 주면 그 대가는 후임 정권이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권을 이어받은 후임 정권에서 불황이 발생하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립니다. 정치 세력의 권력이 강해지면 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대량 살인을 하는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불건전화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저자는 불건전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29년 대공황에서 통화팽창과 신용창조를 통한 횡령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령이란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죠. 먼저 은행 제도를 비판합니다. 건전화폐 사회의 은행에는 지급준 비율이 없으므로 은행이 망해도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망한다 해도 고객의 돈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되어 있고 고로 뱅크런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구제금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건전화폐 사회에서 은행은 지급준비 제도하에 만기 불일치 문제와 뱅크런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 비율이 존재하는 은행에는 고객의 돈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객의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이죠. 고객의 돈은 곧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실패를 구제하기 위해 발생한 빚은 전 국민이 갚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성공은 자본가의 성공이고 은행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금융업 행태를 사회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사회자본의 횡령이라고 말합니다. 불건전화폐 사회에서 기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자는 불건전화폐 사회의 정부는 비생산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정부 지원의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효율이 낮은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로써 비생산적인 근로자도 비슷한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생산적인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근로자를 사내 정치로 내몬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는 무기력해지고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이렇듯 생산적이지 못한 기업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건전한 기업에게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 발전이 저해됩니다. 정부가 비생산적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 또한 사회적 횡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전화폐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간 전쟁과 한 나라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저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케인즈, 프리드먼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 중 어떤 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하셨나요? 저자는 절대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이 가장 옳다고 말하며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문제 원인을 화폐의 건전성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